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검찰 개혁의 법제화 그리고 수사 통제 등 법무부의 검찰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업체 추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수행비서 경폭행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으로의 수출 차량 4,000대를 실은 현대글로비스 화물선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두됐습니다. 한국인 선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당시의 CCTV 화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분석합니다.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문신을 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임명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또 조국 장관을 통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 8시 뉴스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숙고를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제가, 즉 정면 돌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관급 인사 7명의 임명장 수여식 생중계가 허용됐고 임명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역시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함께 해온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싶다. 개혁 적임자란 생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수사는 물론 장관 직무 수행도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행동으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 참모들과 4시간 마라톤 회의를 시작으로 조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임명 재가와 철회 2가지 내용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최종 결심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대통령이 결심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고민을 거듭하던 대통령이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오늘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 밤새 고민한 문 대통령이 거의 다 고쳐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핵심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배가 물을 가르고 지나가도 물이 합쳐지면 그만이다라는 비유로 법과 제도를 통한 완성을 강조해 왔는데 자신과 합을 맞춰왔던 조국 장관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지 못하면 영영 어려울 것 같다는 위기감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검찰 수사라든지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임명 이후에 좀 개혁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잖아요.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고민을 밝힌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 다음에 한 말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자신의 원칙과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야당 반발하고 있고 또 추석 민심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후폭풍을 줄여야 할 텐데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가요?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이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보수 야권의 반발을 반개혁으로 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답답함을 나타낸 대목이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 공평의 문제도 교육제도 개혁의 문제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 각 세우는 건 조국 장관이 하고 그 외 각 분야 개혁은 신임 장관들에게 맡기고 청와대는 좀 더 큰 사안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성과에 집중한다. 이게 현재 청와대 구상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김정은입니다. 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몇 시간 뒤에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권한은 많지만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검찰에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 오늘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송구하다며 취임사를 시작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은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검찰이 권한은 많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분 정도의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란 말이 7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받는 최초의 장관님이 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조 장관의 취임식장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이 초대됐고 취임식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의 모습을 보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참석하지 않은 건 이례적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 신임 장관이 취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차 따로 만나는 관례도 이번에는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예상대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 사법개혁을 주문하면서 조국 장관을 적임자라고 환영했지만 정의당을 뺀 다른 야당들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또 특검을 거론하면서 총력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은 이호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마당에 조국 장관이야말로 검찰 상대할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환영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당장 추석 연휴 직후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자녀 특혜 논란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의식한 듯 교육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정의당을 제외하곤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민적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 우롱이자 민심 역행이라면서 조 장관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이 복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밤 광화문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에도 지도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면서 조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 야권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 정기국회 내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첫 관문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격돌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방금 리포트를 보면 야당에서 이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임명 첫날인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곧바로 해임 건의안 추진의 뜻을 모았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지금 의석수대로면 두 당만으로도 발의되고 또 민주평화당 같은 다른 야권이 동참하면 가결 통과도 가능합니다. 이 두 당은 조국 장관 이슈를 가지고 야권의 힘을 다 합쳐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경우가 6번 있었는데요. 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결의인 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자, 야권이 힘을 합칠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역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검찰 수사가 되겠죠? 네, 여야가 인사청문회 날짜에 합의한 다음 날 대대적 압수수색, 또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후보자 부인 기소, 이렇게 검찰이 움직일 때마다 전국이 요동쳤는데요. 조국 장관이 취임했지만 앞으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든지 하면 전국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여권 일부의 시각을 의식한 듯 곧 당정 협의를 가지고 또 피의 사실 유포 사례를 정리해 발표하고 대안도 논의하겠다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이참에 반문 연대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다른 야당들과 이른바 반문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킨 것과 정반대 국면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이 반문연대 결성 여부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나 공수처 입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조국 장관의 가족이 13억 8천만 원을 넣었던 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대표와 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던 업체, 가로등 전멸기를 만드는 그 업체의 대표 이렇게 2명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의 돈이 이 업체에 드나드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링크 PA 대표 이모 씨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의 혐의는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입니다.
이 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이른바 블루펀드의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와 또 다른 펀드를 통해 업체를 인수한 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펀드 투자를 받은 뒤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우선 코링크 PE와 웰스 C&T 사이에 이루어진 수상한 돈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와 블루펀드는 2017년 8월 모두 23억 8천만 원을 웰스 C&T에 투자했는데 투자 직후 단기 대여금으로 10억 원 이상이 나가는 등 3개월도 안 돼 이런저런 명목으로 투자금 대부분이 빠져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복잡한 투자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 처남 정모 씨 등이 13억 8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앞서 정 씨는 누나 정경심 씨에게 돈을 빌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에 5억 원을 투자해 사실상 대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들을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로 나갔던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잇따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씨도 곧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이 한 영어 교육 업체로부터 모두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방금 보셨던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운용사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어학 사업을 자문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영어 교육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 PE에 인수된 뒤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업체는 코링크 PE가 대주주고 얼마 전까지 코링크 PE의 대표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코링크 PE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등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정 씨가 WFM에서 고물료 등의 명목으로 2017년 10월부터 모두 1,0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가 어딘지 몰랐고 펀드 투자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영문학자로 사업 전반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작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동양대에 겸직 허가 신고와 세금 신고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WFM은 자신의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니라며 업체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펀드가 투자한 웰스 C&T를 WFM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실제 우회 상장이 이루어졌다면 웰스 C&T에 약 14억 원을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실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 전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오늘 정치권의 반응과 검찰 움직임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앞으로 수사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조국 장관이 이제 검찰을 지휘하고 또 감독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장관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직 장관 신분이 됐으니 수사에 그걸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사 착수 시기 등 그간의 수사까지 정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게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편 한 현직 검사가 어젯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옹호하는 글과 반박하는 다수의 댓글이 달리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혹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한 언론사가 내일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고 조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대부분 의혹의 핵심에 있죠. 검찰로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추석 연휴 직전이나 연휴 기간 동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부인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인데 오늘 동양대가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혹시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동양대가 오늘 정오를 조금 지나서 오후 3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40분 정도 늦게 시작된 발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를 더 할 거라는 허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취임이 결정된 데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왜 잡아? 네, 이 화면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목소리 높여가며 몸싸움하던 지난 4월 국회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여야는 서로 법을 어겼다면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무더기로 제출했고 검찰이 그 가운데 18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뭘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20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건 지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개특위 사보임 사건 등 2건만 직접 수사해왔습니다. 최입의 의원 감금, 의안과 불법 점거 혐의 등 나머지 18건은 경찰에서 맡았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8명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33명만 응했을 뿐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내일까지 사건을 넘기라고 서면으로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8월 22일부터 경찰과 9월 초 송치를 협의해왔다며 조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간부 인사 이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올해 연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오늘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지사라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안희정 지사가 범행을 저지른 거라며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3월 언론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말과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안전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안전지사가 도지사의 위력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성문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을 잃어선 안 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안전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오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면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런 행동은 못한다.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같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징역 3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되자 여성단체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던 과거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들불처럼 일었던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무형력의 위력이 성폭력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다라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 2위를 차지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 무죄 판결로 재기 가능성을 노릴 수 있나 했지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최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크게 휘청이다 쓰러지고 도로엔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모 씨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경찰 도착 전에 장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치료비로 그런 명목으로 그냥 이렇게 덮고 싶다고 합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사고 발생 20분쯤 뒤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겠다고 자리를 뜰 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장 씨와 동승자 여성을 상대로 먼저 음주 측정을 했으며 제3의 남성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사고 다음 날부터 장 씨의 어머니, 장제원 의원 부인이 합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요. 어머니가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된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 되게 단순하게 큰일 난다, 죄송하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을 보강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곳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60대 남성이 의정부역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발로 차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한 남성이 소녀상을 수차례 걷어차고 담뱃불로 뒤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5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소녀상이 보기 흉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입니다. 경찰은 이를 훼손한 이에게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하고 피해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녀상이 순환을 당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안산에서 청년들이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청년들이 나눔의 집을 찾아 피해 할머님들께 사죄하면서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관리 주체를 찾아 처벌을 원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오늘 도로공사가 일부인 500명 정도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200여 명이 점거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고용 방침에 강력 반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원 5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745명 가운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296명 등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주장했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버스 정류장이나 졸음 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업무 등의 다른 직무를 맡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도로공사의 직무 배정이 직접 고용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대표들과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지금까지 우리 대표자들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립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20대 여성 2명을 코뼈가 부러질 만큼 때리고 달아났던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문신이 보기 싫어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상가를 건넨 20대 여성 2명을 뒤쫓아갑니다. 출구 밖을 나설 때까지 따라가던 남성. 1분도 안 돼 다시 지하상가로 다급하게 돌아옵니다. 부산으로 여행 온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A씨입니다. 건너편 출구로 나온 A씨는 5분가량을 걷다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A씨의 갑작스런 묻지마 폭행으로 27살 여성 B씨 등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보도 이후 A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신이 보기 싫어서 폭행했다는 다소 황당한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소에 문신하는 게 싫어서 갑자기 지나가는 여자가 문신한 걸 보고 뒤따라가서 그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고 그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더 심하게 당한 여성은 문신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저는 문신이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더 많이 다친 친구는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남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들을 때렸겠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폭행 이외에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미 동부 해안에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넘어졌습니다. 선원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됐지만 아직 우리 국민 4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선체를 두드리면 신호의 반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왼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미국 시간 어제 새벽 2시쯤 미 조지아주 브런스윅 항구를 출발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가 전도됐습니다. 사고 당시 골든 레이호는 도선사의 안내로 내항을 빠져나와 대서양으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골든레이호는 재작년 건조된 7만 1000톤급 자동차 운반선으로 차량 7,400여 대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미 해양경비대는 선박과 헬기 등을 이용해 배 안에 있던 24명 가운데 한국인 6명 등 20명을 구조했습니다. Several rescues from the vessel at multiple points. 20 of the 24 people on board have been rescued at this time. 그러나 배가 기울어지고 화재로 연기까지 나면서 배 안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4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대는 일단 조류의 운반선이 떠밀리지 않도록 예인선을 붙여 배를 고정해 놓고 구조대원 투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조대원들의 선체 두드리는 신호에 안에서 3차례에 걸쳐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위치를 추적하는 마린 트래픽이란 사이트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골든레이호의 맞은편에서 일본 소유 화물선 에메랄드 에이스호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가 난 현장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손성민 특파원. 네, 조지아주 세인트 시몬스 섬의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기울어진 배가 보이는데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네, 이곳 부두는 30시간 전에 옆으로 넘어진 레이호의 가장 가까운 육지 지점입니다. 뒤로 보시면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화면 왼쪽에 하얀 부분이 뱃머리, 선수 부분입니다. 돌아서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선미, 그리고 꼬리 부분인데 저 뒤쪽에 기관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관실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선원 4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선미 부분에 작은 선박이 하나 보이는데 저것이 바로 미국의 해양경비대의 구조선박입니다. 우리 영사관에 따르면 30분쯤 전에 대책회의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현장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쯤 진입에 들어가서 우리 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 해양경비대에 물어봤더니 구조 요원들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밝힌 내용 가운데 안에서 반응이 있었다, 생존 반응이 있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해양경비대에 물어봤었는데요. 안에서 반응이 있었다, 소리가 들렸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선원들의 반응 소리인지 아니면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인지는 불명확하다고 그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동차 운반선처럼 커다란 배가 넘어지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더 알려진 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선원 구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세계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마린 트래픽이란 사이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고 당시에 일본 기업 소유 대형 화물선이 마주보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간격이 250m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장 목격자도 두 선박이 접근하는 걸 봤다고 하고요. 따라서 맞은편에서 일본 소유 선박이 갑자기 다가왔고 그래 골든레이호가 이를 피하느라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구조된 선원들은 남은 4명의 무사 귀환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구조된 선원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선장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한국인이 먼저 구조가 됐는데 다행히도 여성 한 분이 손가락을 조금 다쳤을 뿐이고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인트 시몬스 섬 부두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병원 노조가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아직 100명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항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까 걱정이 큽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파업 나흘째. 국립암센터 입원 환자 500여 명 가운데 400명 정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110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이 환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남았습니다. 모든 검사 다 끝나고 이제 항암 받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딴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아 뇌종양 환자와 간암 환자들이 주로 치료받는 양성자 치료실은 텅 비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데도 응급실, 중환자실과 달리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평소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치료를 쉬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 중간에 중단되는 적은 없었어요. 노사 간 교섭은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과 노조는 임금 인상 1.8%엔 합의했지만 시간의 수당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임금 인상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암 환자들이 받는 필수 치료인 방사선과 항암 주사 치료부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핥히고 간 뒤에 전국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바람과 파도가 강했던 서해안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바다에 떠있던 양식 시설을 비롯해서 버린 냉장고까지 떠밀려왔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천수만 방조제 아래 폐스티로폼과 냉장고, 플라스틱 의자까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바닷가엔 쓰레기 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거센 바람은 바닷가에 있던 폐스티로폼을 왕복 4차선 도로 넘어 갓길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양식장도 바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그 가두리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그 부자들이 흔들려 갖고 그거 이제 빠져 나와 갖고 가수로 밀리게 된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던 배들은 상처 입고 문드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수출할 일만 남았던 농민은 배를 감싼 종이를 벗길 때마다 한숨만 내쉽니다. 이게 다 바람이 흔들어가지고 다 상처가 지금 종이가 쌓여져서 모르는데 종이를 까보면 다 상처가 나 있어. 태풍이 지나간 뒤 비까지 계속되면서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축구장 2만여 개를 합친 넓이인 14,4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옆나라 일본 역시 태풍 피해가 큽니다. 링링에 이어서 온 제15호 태풍 파사이가 오늘 새벽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곳곳이 무너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비바람이 엄청난 기세로 도로를 쓸어내립니다. 공사 현장의 가림막은 종잇장처럼 펄럭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도쿄 등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파사이의 위력입니다. 태평양 쪽에서 다가와 일본 수도권을 정면으로 강타한 태풍은 도쿄만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강풍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7.5m에 달한 지바현에서는 골프 연습장 그물을 지탱하던 기둥이 넘어져 주택가를 덮쳤고 요코하마항에서는 야적장 컨테이너들이 종이 상자처럼 날아갔습니다. 피해는 도쿄 도심에서도 속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입니다. 오늘 새벽 초속 43m가 넘는 강풍으로 주차 건물의 보수용 발판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풍에 휩쓸린 50대 여성이 건물 벽에 부딪혀 숨졌고 수도권 전체에서 36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은 오전 중 태평양 쪽으로 북상하며 세력이 약해졌지만 운행 정지에 들어갔던 주요 철도 회사들의 노선 정비가 늦어지면서 출근길 시민의 지각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또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 운행이 종일 중단되면서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용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무역 분쟁까지 심화되면 자칫 더 큰 위기로 연결되는 티핑 포인트, 즉 급변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erhaps someday, perhaps now, the trade war could be the trigger for a broader crisis. I'm not betting on it, but it's a real possibility. 일본과 겪는 무역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what the alternative. I mean, I have not been following this conflict closely. It does appear that Japan is behaving oddly.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에서 2.5%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는데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모레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가 되면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 폭이 좁아서 인근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 영동 지역은 100mm, 충청과 경북 내륙 지역도 80mm 안팎으로 적지 않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 곳곳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는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연휴 후반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떨어진 과일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의 모습에서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느껴집니다. 태풍 때문에 대목인 추석 앞두고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이렇게 쓰러진 곳이 축구장으로선 2만 개, 또 여의도 면적에는 50배가 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 아닌 가을 장맛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복구 작업 빨리 잘 이루어져서 명절에 농민들 또 어민들 더 상처받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